오늘은 1940년에 태어난 영국 작가 제프리 아처의 단편소설 추억의 어느 주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어느 저녁 모임에서 수지라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수지는 그 모임에 초대된 다른 남자 리처드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애인 레이첼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지 쪽을 돌아다 보았는데 그녀는 서머 푸딩을 열심히 먹고 있는 척 하면서도 실은 여전히 리처드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다. 갑자기 리처드가 그녀를 보았다. 수지는 느닷없이 내 손을 움켜잡고 자기가 최근에 니스에서 본 에릭 로머 감독의 영화에 관해 열심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여자가, 더구나 수지처럼 우아한 여자가 자기 손을 움켜잡는데 싫어할 남자는 거의 없지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노리고 있을 때라면 그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수지를 무시했다. 그게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단지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모임 주최자의 제안으로 주인공인 내가 수지를 그녀의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녀가 프로이트의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에 들를 생각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내 손을 살짝 건드리며 그녀가 물었다. 나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핍리코에서 내려주었을 때 그녀가 나를 가볍게 안았는데 그 포옹은 당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라고 암시하는 그런 것이었다. 내가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는 아니지만 포옹에 관한 한 나 자신을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모든 종류의 포옹을 쥐어짜듯이 안는 것부터 덥석 곰처럼 안아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에서 냉큼 꺼져버려까지 그 속에 내포된 어떤 의미도 읽어낼 수 있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전시회 앞 계단에서 만납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나에게 긴 포옹으로 인사했다. 이미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의 포옹이었다. 전시회장을 둘러본 후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지요? 수지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왕복 열차를 타고 파리로 가서 당신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초기 피카소전에 가보는 거예요. 나는 기차가 출발하기 한 20분 전에 워털루역에 도착했다. 수지는 1, 2분 후에 나타났고 당신이 옷 벗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가 확실한 포옹을 나에게 해주었다. 수지는 호텔로 가는 동안 내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처음 해외에 나와보는 여학생처럼 빈번하게 여행했을 것이 분명한 사람치고는 별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한 후 수지는 혼자 쓸 다른 방을 원하여 그녀는 5층, 나는 6층에 투숙합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지 않고 누워서 도대체 그녀의 속셈이 무언가를 헤아려 보았다. 나는 내가 훨씬 더 큰 게임의 졸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튿날 두 사람은 파리의 피카소 전시회장에 갔고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피카소에 대해 설명하던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내 눈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토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로 즐겁군요. 그녀는 마치 키스라도 하려는 듯 앞으로 기대어 왔다. 막 도대체 당신 뭐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려는 순간 나는 시야에 들어온 글을 보고 말았다. 주인공인 나는 수지가 짝사랑하고 있던 리처드를 전시회장에서 발견했던 것이고 그제서야 수지가 그를 이끌고 파리까지 온 이유와 수지가 레이첼이라는 애인이 있는 남자 리처드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수지가 짜놓은 우연을 가정한 만남에 놀랍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나는 따라 말했다. 굉장한 전시회죠? 수지가 나의 빈정거림을 무시한 채 말했다. 네, 그렇고 말고요. 레이첼이 말했다.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별난 게임에 쫄에 불과하고 이제 여왕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것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음에 틀림없었다. 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점심이라도 할까요? 리처드가 제안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는데요. 수지가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자기, 그거야 다시 조정하면 되지. 나는 체스판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말했다. 내가 외통수에서 벗어나오자 수지는 인상을 찌푸렸다. 우리가 다 함께 미술관을 나와 센 강 왼편 뚝을 따라 걷는 동안 그녀는 나와 말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레이첼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쫄들은 함께 뭉쳐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쫄들은 쫄들과 함께 뭉쳐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형편이 비슷한 자들과 함께 뭉쳐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나 기득권층 곁을 기웃거려 봐야 그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밖에 받지 못합니다. 사실 그 주말에 내가 유일하게 즐긴 식사가 있다면 그 점심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레이첼과 얘기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녀는 아주 착한 여자였지만 솔직히 말해 수지 같은 부류는 아니었다. 그녀는 장기판의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 따위는 하나도 몰랐다. 암흑의 여왕이 막 그녀의 백기사를 공략하려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샘솟듯이 계속 제잘거리는 여자를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주인공인 나는 레이첼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수지와 리처드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리처드가 제노바로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수지는 나를 파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두 쌍의 남녀는 헤어졌고 수지가 말합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가방을 싸고 공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탑승장 아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포옹을 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는 아마도 이런 식은 아니겠죠 란 뜻이 담긴 껴안음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주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가 어느 항공사 창구로 향하는지 궁금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는 스위스 항공의 탑승 수속 창구의 줄에 가서 섰다. 나는 미소를 짓고는 영국 항공 창구로 향했다. 결국 수지는 리처드의 다음 목적지인 스위스 제노바에 가서 우연을 가장하여 다시 리처드를 만날 것입니다. 그녀는 주인공인 나처럼 쫄로 이용해 먹을 만한 어리숙한 남자를 스위스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쫄로 이용당했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미련 없이 그리고 쿨하게 수지를 떠나보내준 주인공 남자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선행에도 보답이 따르는 것일까요?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주인공은 수지의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은 멋진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단순히 정복했다거나 전리품처럼 말하는 것을 나는 언제나 천하게 여겼지만 수지가 다음 월요일 아침에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구를 통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수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